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친입니다. 이번에 고른 책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저자인 미치 앨범의 다 괜찮아요. 천국이 말했다입니다. 이 책은 독서 모임에서 추천받은 책이라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너무 좋더라고요.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삶과 죽음 앞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치유와 사랑을 마음속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고른 에피소드는 주인공 애니가 신혼여행 첫날 남편과 불의의 사고로 천국에 가 세 번째로 만난 죽은 엄마와 소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장면이랍니다. 네. 지난번 책인 김이나님의 보통의 언어들 읽을 때 제가 책 여친의 기억 속 잔상에서도 밝혔듯이 개인적으로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애틋함과 안타까움이 많아 이 에피소드가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엄마? 애니가 속삭였다. 엄마 얼굴이 하늘에 가득 찼다. 어디를 보나 엄마 얼굴이 있었다. 애니는 엄마라는 그 자연스러운 말을 아주 오랜만에 해본다는 걸 깨달았다. 잘 지냈니, 우리 천사? 엄마가 대답했다. 어릴 적 엄마가 애니를 부르던 애칭이었다. 그 목소리가 마치 애니의 귀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정말 엄마예요? 그렇단다, 애니. 우리가 천국에 있어요? 그렇단다, 애니. 엄마도 이 과정을 겪었어요? 5사람을 만나. 애니? 네? 네 나머지는 어디 있니? 애니는 겨울 외투 속 자신의 휑한 몸통을 쳐다보았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제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엄마. 사고가 있었어요. 추락사고요. 제가 파울로를 구하려고 했어요. 파울로 기억나요? 같이 학교에 다니던. 우리가 결혼했어요. 하룻밤을 함께 보냈죠. 그러고 나서 열기구를 타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해서. 애니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말의 무게감이 머리 위에 드리워진 것 같았다. 고개 들어라, 아가. 로레인이 말했다. 애니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의 피부는 도자기 같았다. 입술은 도톰하고 풍성한 고동색 머리칼은 뿌리가 검었다. 애니는 엄마의 미모를 거의 잊고 있었다. 왜 그렇게 커요? 애니가 속삭였다. 이승에서 내가 네 눈에 그렇게 보였으니까. 하지만 날 원래대로 볼 때가 되었다. 엄마의 커다란 손이 위로 들렸다가 얼굴 쪽으로 내려왔다. 애니는 비척비척 앞으로 나가 엄마의 눈으로 들어갔다. 깊은 우물 같은 눈이 떠지면서 애니를 빨아들였다. 아이들은 부모를 필요로 하면서 삶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를 거부한다. 그러다가 자신이 부모가 된다. 애니는 로레인과 이 모든 단계를 지나왔다. 하지만 자식들이 흔히 그렇듯 엄마가 희생한 뒷이야기는 몰랐다. 로레인은 겨우 19살에 26살의 제니를 만났다. 로레인은 제과점에서 일했고 제리는 빵 트럭 운전수였다. 로레인은 작은 고장에 반경 50km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서 매일 입는 이 뻣뻣하고 짧은 근무복과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날 꿈을 꾸었다. 어느 날 저녁 제리가 스웨이드 자켓과 안전화 차림으로 나타나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밤을 뚫고 달렸고
이스트 코스트에 도착해서야 멈추었다. 술을 마셨다. 함께 웃었다. 파도치는 바다에서 맨발로 텀벙댔다. 제리의 재킷을 담요처럼 모래밭에 펼쳤다. 3주 후 둘은 시내 법원에서 결혼했다. 로레이는 페이즐리 무늬의 원피스를, 제리는 갈색 운동복 점퍼를 입었다.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해변에 있는 모텔에서 주말을 보냈다. 수영을 하고 침대에서 와인을 마셨다. 부부의 열정은 뜨거웠지만 대부분의 열정이 그렇듯 빨리 타버렸다. 1년 후 애니가 태어날 무렵에는 이미 불꽃이 사그라든 상태였다. 출산할 때 제리는 없었다. 트럭을 몰고 밤새 다른 고장에 가서 닷새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로레인의 오빠 데니스가 병원에서 집까지 태워다 주었다. 제리가 여기 없다니 말도 안 돼. 데니스가 투덜댔다. 그이는 올 거야. 로레인이 말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도 제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로레인의 친구들은 전화로 아기 이름을 묻고는 찾아오고 싶다고 했다. 로레인은 아기에게 지어주고 싶은 이름이 있었다. 할머니에게 애니 에디슨 테일러라는 여자에 대해 듣고 감동한 적이 있었다. 1901년 63세 때 최초로 나무통을 타고 나이가라 폭포를 건너 살아남은 여자였다. 늙은 사람이 용기가 대단했지. 할머니는 감탄했다. 용기란 단어를 아주 희귀한 것처럼 말했다. 로레인은 딸이 그러길 바랐다. 자신도 그러기를 더욱 바랐다. 마침내 제리는 화요일 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다. 아기를 안고 있던 애니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우리 딸이에요. 제리. 예쁘지 않아요? 제리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애 이름을 뭘로 할 거야? 애니. 제리가 코웃음을 쳤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왜? 그 순간부터 로레인은 혼자 애니를 키우는 것 같았다. 제리가 트럭을 운전하는 시간은 더 길어졌다. 몇 주간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식사를 얼른 차려주길 원했고 방해받지 않고 자려고만 했다. 자기가 아내에게 관심을 줄 때면 아내 역시 자기만 바라보길 원했다. 로레인이 딸 울음소리에 고개를 들면 제리는 로레인의 턱을 잡아 획 돌리면서 말했다. 이봐,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 몇 달 후 제리는 성미가 더 사나워졌다. 폭력을 쓰는 일도 잦아졌다. 로레인은 남편을 두려워하게 된 게 수치스러웠다. 제리가 움켜잡거나 미는 것을 피하려고 냉큼 요구를 들여주는 게 부끄러웠다. 그들은 외출을 하지 않았다. 로레인은 계속 빨래와 설거지를 했다. 열려있던 삶이 몇 년 새에 이렇게 닫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자주 생각했다. 그 제과점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제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날 밤 제리의 트럭에 타지 않았다면, 그렇게 충동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러다가 딸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자신을 책망했다. 애니를 들어올려 품에 꼭 안고 말랑한 뺨을 느꼈다. 목을 얼싸하는 딸의 손길을 느끼고 있노라면 다른 인생에 대한 생각은 싹 지워졌다.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무장해제시키는 힘이다. 자녀가 필요로 하면 부모는 자신의 욕구를 잇는다. 애니의 3살 생일 즈음 로레인은 이 결혼이 지속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4살 생일 즈음에는 그렇게 확신했다. 이제 제리가 집을 비우는 것은 일 때문만이 아니었다. 여자 문제로 닥달하면 제리는 어김없이 폭력을 쓰기 시작했다.
로레이는 딸에게 나쁜 아빠라도 필요하다는 잘못된 믿음과 죄책감 때문에 남편을 견뎠다. 하지만 애니가 멋대로 냉장고를 열어서 제리가 폭력을 쓴 그날, 로레이는 자기도 몰랐던 힘을 발휘했다. 남편을 내쫓았다. 열쇠도 바꿨다. 그날 밤 애니를 꼭 껴안고 딸의 곱슬머리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엄마가 슬퍼해서 애니도 울었다. 차츰 이혼 얘기가 나왔다. 제리는 자신이 일거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돈 문제로 시달렸다. 그래서 로레이는 타이핑 일감을 얻어 집에서 일했다. 딸이 아빠의 부재 때문에 혼란스러운 걸 알고 로레이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려 애썼다. 애니에게 자유롭게 춤추고 큰 소리로 노래하라고 부추겼다. 함께 스프링클러 아래서 뛰거나 몇 시간 동안 보드게임을 하기도 했다. 로레이는 딸이 거울 앞에서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거나 헬로윈 때 좋아하는 슈퍼히어로의 의상을 고르게 해주었다. 몇 달간 모녀는 한 침대에서 잤고 로레이는 밤마다 자장가를 불러주며 애니를 재웠다. 시간이 흐르고 공과금이 연체되면서 로레이는 집 밖에서 하는 일자리를 구했다. 이웃들에게 애니를 봐달라고 부탁하거나 기진맥진해서 퇴근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결국 로레이는 새로 출근한 사무실에서 남자들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으면 얼른 승낙해버렸다. 남자가 베이비시터 비용을 댈 경우에는 특히 그랬다. 짧은 데이트가 연달아 계속됐지만 신통치 않았다. 로레이는 계속 노력했다. 인생을 바꾸고 싶었다. 그러다 루비 가든에 간 날이 왔다. 로레인에게는 소망이 있었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았다. 천국에서는 시각을 공유할 수 있기에 애니는 엄마의 눈을 지나 기억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어느새 처음 살던 집 뒷마당에 앉아 있었다. 하늘이 흰색이었다. 이웃 집들처럼 마당에는 빨랫줄에 침대 시트와 옷이 널려 있었다. 로레이는 출근할 때 입는 파란 스커트와 흰 블라우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무릎에는 서류 봉투가,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뭔지 아니, 애니? 애니는 여전히 어떻게 여기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면서도 잘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변호사에게서 온 서류란다. 네 아빠가 보냈지. 애니가 눈을 깜빡거렸다. 왜요? 네 아빠는 내가 엄마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어. 네가 당한 사고 때문에. 양육권을 원했지. 제 양육권이요? 완전히. 하지만 아빠를 본 지가 몇 년이나 지났지 알아. 하지만 제리는 놀이공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싶어 했고 그러려면 네가 필요했겠지. 한몫 단단히 챙길 기회로 본 거야. 제리는 돈이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로레인이 말을 이었다. 제리가 널 데려가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빤했어.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린 거야. 애니는 침실 창문을 힐끗 보았다. 창을 내려다보는 어린 자신이 보였다. 이날이 기억나요. 기자들이 집에 찾아온 날이었어요. 맞아. 우린 다음 날 떠났고요. 너한테 그 이유를 말해준 적이 없었지. 로레이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제 이유를 알겠니? 로레인이 일어나더니 치마를 매만졌다. 이게 시작이지. 로레인이 말했다. 시작이라니 뭐가요? 애니가 물었다. 우리 비밀이 끝나는 것. 가자. 너한테 보여줄 것이 더 있단다. 애니는 엄마 옆에서 둥둥 떠가는 기분을 느꼈다. 오후에 하늘이 새벽으로 녹아들었고 이튿날 아침 차가 떠나는 광경이 보였다. 차 트렁크가 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난 떠나는 게 싫었어요. 애니가 말했다. 네가 싫어한 걸 나도 알아.
상황이 달라졌죠. 그럴 수밖에 없었지. 우린 모든 것에서 멀어졌어요. 전부는 아니지. 둘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운전을 하고 있는 로레인을 보았다. 그 옆에서 애니가 자고 있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 모든 아이들은 비밀을 갖고 있다. 모든 부모도 마찬가지다. 우린 진실을 숨기고 남들이 믿기 바라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꾸민다. 그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을 교묘히 피하기도 한다. 서둘러 나라를 횡단해 애리조나 시골의 새 근거지에 도착했을 때 로레인은 비밀을 단단히 봉인했었다. 무척 공들여 과거를 지웠다. 옛날 사진들을 없앴다. 옛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다. 전 남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루비 가든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다른 주에 왔으니 다른 인생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은 멀리 가지 않는 법. 어딜 가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한편 애니는 예전에 가졌던 희망을 포기했다. 16살 무렵 고등학교에서 자신이 왕따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친구가 거의 없어서 주로 집에서 지냈다. 클레오를 옆에 끼고 책을 읽었다. 외모가 예뻐져서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 가끔 남자애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런 관심이 혼란스러웠다. 눈길을 받는 것도 괜찮았지만 남들이 아른 채 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어느 날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가족의 뿌리를 물었다. 너는 어떠니 애니? 애니는 자세를 낮췄다. 이름을 불리는 게 싫었다. 곁눈질을 하니 남자애가 어린애 보듯 쳐다보고 있었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애니가 대답했다. 어떤 애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라는 가사로 노래를 부르자 반 애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애니는 얼굴을 붉혔다. 저기 애리조나 태생은 아니지? 그렇지? 네. 애니는 엄마가 정한 규칙을 어기고 인정했다. 어디서 태어났니? 이 상황을 넘기려고 몇 가지 세부사항을 말했다. 어디서 태어났고 거기서 몇 년이나 살았는지, 조부모가 어디 출신인지. 그럼 왜 여기로 이사 왔니? 선생님이 물었다. 애니는 얼어붙었다. 거짓말을 지어낼 수가 없었다. 누군가 낄낄대는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이 다시 말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제가 사고를 당해서요. 애니가 우물우물 대답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이 말했다. 됐다. 다른 사람? 애니는 숨을 내쉬었다. 수업이 끝나기 전 선생님은 자신이 태어난 날 세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조사하는 과제를 내주었다.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컴퓨터 검색 엔진을 쓰는 것도 좋다고 하면서 당시는 검색 엔진이 처음 나온 시기였다. 애니는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도서관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했다. 태어난 날 남아프리카 사태가 마무리되었고 유명 하키 선수가 리그 기록을 경신했다. 애니가 이 내용을 옮겨 적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학생들은 과제 발표를 했다. 애니는 일어나서 간단한 사실들을 발표한 후 홀가분해서 얼른 앉았다. 창밖을 내다보며 한눈을 파는데 메건의 발표 소리가 들렸다. 파올로와 이별할 기회를 망친 여자애가 마지막에 덧붙여 말했다. 컴퓨터를 쓰다가 발견한 기사인데요. 애니가 사고 난 곳이 놀이공원이고 애니 때문에 누군가 죽었대요. 학생들이 경악했다. 한 아이가 외쳤다. 뭐야? 애니는 한기가 들면서 얼굴이 달아올랐다.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을 쳐다보는 얼굴들 사이로 그날 루비 가든에서의 장면들이 계속 스쳐 지나갔다. 열차 여행, 엄마가 밥과 가버린 일, 머리가 흐리멍텅해졌다. 팔이 책상에서 미끄러졌다. 선생님이 말했다. 애니 괜찮니? 이리 오너라, 이리 와. 나가자. 그리고 서둘러 애니를 교실 문 밖으로 내보냈다. 그날 애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책을 탁자에 던지고는 매건이 수업 시간에 한 말을 되뇌이며 악쓰기 시작했다. 청구서 더미를 챙기던 로레인이 펜을 든 채 한순간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다시 돋보기로 청구서를 보며 글씨를 썼다. 놀이공원에서 그런 걸 알고 있었잖아. 로레인이 말했다. 나머지는요, 엄마? 뭐가? 내가 사람을 죽였나요? 당연히 아니지. 로레인이 펜 뚜껑을 닫으면서 말을 이었다. 못된 여자애가 못된 거짓말을 한 거야. 확실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누가 죽었어요? 대형 사고였어, 애니. 직원들이 있었어. 기구 운영 요원도, 승객들도.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지. 너는 피해자야. 기억나지? 우린 소송을 할 수도 있었어. 내가 그러지 않은 게 후회된다. 이 청구서 더미를 보니 누가 죽였냐고요. 직원 한 명이 그랬을걸. 네가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 외에 무슨 일이 있었죠? 로레인이 돋보기 안경을 벗었다. 정말 시시콜콜 다 알아야겠니? 이렇게 뜬금없이? 우리가 이제껏 겪은 걸로 충분하지 않아? 우리요? 진심이에요, 엄마? 지금 우리라고 하셨어요? 애니가 악썼다. 로레인도 같이 악썼다. 그래, 진심이야, 애니. 우리지. 난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요. 엄마, 나도 친구를 갖고 싶어요. 나도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애니. 난 다시 그 수업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넌 다시 그 학교에 가지 않을 거야. 좋아요. 좋다. 두 사람 다 얼굴이 빨개져서는 숨을 몰아쉬었다. 로레인이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다. 수도를 틀고 물 아래서 손을 빡빡 문질러 씻었다. 로레인이 다시 말했다. 솔직히 무슨 교육이 그따위야? 생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 홈스쿨링을 받는 게 훨씬 낫겠다. 난 그딴 거 안 해요. 애니가 소리쳤다. 다른 학교를 알아볼 거야. 제발 그만요, 엄마. 제발. 애니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쿠션에 얼굴을 묻었다. 며칠 후 애니는 전학을 갔지만 그 학교가 못마땅해서 또 다른 학교로 옮겼다. 그 후 사고 얘기는 다시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을 함구한다고 거기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학교를 전전하면서 애니는 엄마가 내건 규칙을 어기겠노라 더욱 다짐했다. 졸업반 무렵에는 그 규칙을 완전히 무시할 방법을 찾았다. 차를 가진 남자친구. 이름은 월트였고 애니보다 1살 위였다. 호리호리한 체구, 날렵한 콧날, 삼각형의 구렛나루. 애니는 저녁과 주말 내내 월트와 어울렸다. 월트는 손으로 만 담배를 피웠고 거친 사운드의 음악을 좋아했다. 애니는 월트가 자신을 독특하게 여기는 게 기분 좋았다. 그건 관심을 뜻하니까. 거기에는 애니가 처음으로 남자에게 받은 육체적인 관심도 포함되었다. 이 무렵 애니는 키가 크고 굴곡진 몸매, 풍성하고 긴 곱슬머리, 곧고 가지런한 치아를 가지고 있었다. 얌전하게 옷을 입었고 레깅스와 낡은 운동화를 좋아했다. 평점 4점의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2명의 친구를 사귀었다. 한 명은 뿔테 안경을 쓰고 1950년대 빈티지 옷을 즐겨 입는 주디였고 또 한 명은 가느다란 자기 수염을 연신 잡아당기던 수학 영재 브라이언이었다.
그러나 애니는 졸업식 이후 두 사람 다 만나지 않았다. 졸업식 날 애니는 졸업장을 받고 교장 선생님과 악수할 때까지만 자리를 지켰다. 교장 선생님이 애니에게 속삭였다. 행운을 빈다 애니. 이제 어디든 가도 돼. 애니는 정말 그렇게 했다. 무대에서 내려와 주차장으로 직행했다. 월트가 초록색 닛산 쿠페 옆에서 애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끝났구나. 월트는 무표정했다. 다행이지? 애니가 말했다.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아무데나.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니? 오지 말라고 했어. 그래도 엄마는 왔을 거야. 손님석에 아직도 있으려나? 내 짐작에는. 월트가 애니의 어깨 너머를 보면서 말했다. 더 짐작해봐. 애니가 돌아보니 엄마가 보였다. 옥색 스커트와 재킷을 입고 종 모양의 모자를 쓴 채 앞쪽 잔디밭을 건너오고 있었다. 하이힐이 풀밭에 자꾸 빠져서 휘청휘청 대면서도 소리를 질렀다. 애니 뭐 하는 거니? 로레이는 바람에 날아갈까봐 모자를 푹 누르고 있었다. 가자고. 애니가 중얼댔다. 기다릴 거 아냐? 가자고 했잖아. 애니가 차에 올라타고는 문을 쾅 닫았다. 월트가 시동을 걸었다. 둘은 획 떠났다. 로레이는 손으로 모자를 잡은 채 현수막 앞을 지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현수막에는 졸업을 축하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애니는 1년간 엄마와 연락하지 않았다. 그 기간 애니는 월트네 집 지하실에서 월트와 지냈다. 공들여 지은 조촐한 단층집은 트레일러 단지와 1시간 거리에 있었다. 애니는 엄마와 마주칠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에 그 느낌이 주는 자유를 누렸다. 앞머리를 싹둑 잘라 연보라색으로 염색하고 월트가 준 너한테 빚진 거 없다 라고 프린트된 티셔츠를 자주 입었다. 월트의 아버지는 유제품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고 월트는 인근 자동차 정비소에서 차를 수리했다. 애니는 성적 덕분에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장학금을 받고 영문학과 사진 강의를 들었다. 언젠가 여행 잡지에 사진을 게재할 꿈을 꾸면서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파올로가 사는 이탈리아에 가서 어머나 안녕 어쩜 이런 우연이 있지? 라고 말하리라. 몇 달이 지나고 엄마에게 전화할까 고민이 들었다. 특히 월트가 음식 투정을 하거나 외출 전에 샤워하기 싫다고 애처럼 굴면 엄마 생각이 났다. 하지만 그 또래답게 애니는 자신을 잡아줄 길잡이보다 독립에 대한 갈망이 강했다. 게다가 엄마가 누군데 남자 문제를 의논하겠는가. 정말 이런 꼴로 살고 싶은 거니 애니? 남자친구네 지하실에서? 애니는 엄마가 늘어놓을 빤한 잔소리를 생각하면 절로 수화기를 내려놓게 되었다. 그러다 다음 여름 데니스 삼촌을 놀래키려고 병원에 들렀다. 삼촌은 몇 년 전 애리조나로 옮겨 진료를 하고 있었다. 오후 5시가 넘어서 그런지 안내석에는 아무도 없어서 진료실로 가서 노크를 했다. 안에서 네 라고 해서 손잡이를 돌렸다. 애니? 데니스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애니가 말을 멈추었다. 목구멍이 뻐근했다. 바로 근처 의자에 엄마가 앉아 있었다. 얼굴이 수척하고 눈이 퀭했다. 파란 스웨터와 황토색 바지 아래로 가느다란 팔다리가 보였다. 그렇게 마른 모습은 처음이었고 아파서 바스러질 것처럼 야윈 상태였다. 잘 있었니 아가? 로레인이 힘없이 말했다. 그리고 데니스를 힐끗 보면서 말했다. 오빠가 굳이 애니한테 소식을 전해줄 필요는 없게 됐네. 암은 로레인을 빠르게 공격했고 6개월이 지나자 치료조차 할 수 없도록 온몸에 전이 되었다. 오히려 이 시점에는 치료가 아니라 안락이 문제였다.
애니는 급작스런 변화에 깜짝 놀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했다. 자신이 엄마 곁에 없었다는 죄책감이 들면서 최대한 엄마와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았다. 약국에 들르기, 일과 후에 커피숍에 가기,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궤도로 돌아왔다. 하지만 해야 될 이야기를 피했기에 대화가 겉돌았다. 홍차 어때요? 애니가 물었다. 좋아. 로레인이 대답한 후 이어 물었다. 학교는 어떠니? 애니가 대답했다. 좋아요. 모녀는 각자 자기가 숨긴 감정들과 대면할 기운이 없었다. 서로 예의를 지켰다. 뺨에 뽀뽀를 했다. 애니는 엄마에게 차 문을 열어주었고 걸을 때는 팔을 부축했다.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둘 사이의 벽이 무너졌을 터였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타이밍에 맞춰주지 않는다. 사랑한다, 애니. 어느 날 밤 애니가 야채 튀긴 접시를 건넸을 때 로레인이 말했다. 드세요. 기운 내야 해요. 애니가 말했다. 사랑이 기운이지. 로레인이 대꾸했다. 애니는 엄마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살은 아예 없고 뾰족한 뼈만 남아 있었다. 이틀 후 애니는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벨소리를 듣고 깼다. 병원으로 오는 게 좋겠구나. 데니스 삼촌이 나직이 말했다. 데니스가 울음을 터뜨리자 애니도 울었다. 로레인이 비밀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몇 명의 조문객만 묘지에 모였다. 애니, 월트, 데니스 삼촌과 직장 동료 몇 명이 모인 곳에서 사제가 기도문을 낭독했다. 이 장면이 앞에 떠오르자 로레인이 말했다. 우습지. 사람들은 늘 자기 장례식을 궁금해하지. 얼마나 거창할까? 누가 참석할까?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데. 죽으면 알게 된단다. 장례식은 고인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을 위한 절차라는 걸. 둘은 검은 원피스 차림의 애니를 지켜보았다. 삼촌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었다. 넌 정말 슬퍼했어. 로레인이 말했다. 당연하죠. 그런데 나한테 왜 그렇게 오랫동안 빗장을 잠갔니? 미안해요, 엄마. 네가 미안해하는 걸 알아. 난 그저 네가 왜 그랬는지 묻고 있는 거야. 애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유를 아시잖아요. 엄마는 절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답답하게 했죠. 저는 사교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재미있게 놀 모든 기회를 잡고 싶었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죄수로 사는 것 같았어요. 애니가 말을 이었다.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금지였지요. 다들 날 이상하게 여겼어요. 엄마에게 붙들린 여자애로. 애니가 왼손을 위로 들고 덧붙였다. 이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요. 로레인이 시선을 돌리자 묘지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루비 가든에서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기억나죠? 그게 제 인생의 커다란 검은 구멍이에요. 엄마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죠. 우린 기차를 타고 거기 갔어요. 티켓을 샀죠. 병원에서 깨보니 붕대를 감고 있었고. 애니는 오래전에 느꼈던 분노에 휩싸였다. 애니가 고개를 내저었다. 천국에서 화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다고. 아무튼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예요. 애니가 툴툴댄다. 난 더 아는 게 있지. 이제 말해줄 때가 되었구나. 로레인이 애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갑자기 두 사람은 뜨거운 여름 태양이 쏟아지는 루비 가든에 돌아왔다. 앞쪽에 길고 넓은 데크 산책로에
나들이 객이 북적댔다. 유모차를 끄는 부부들과 조깅을 하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보행자들 사이를 누비며 지나갔다. 제가 아는 사람들인가요? 애니가 물었다. 아래를 보렴. 엄마가 말했다. 데크 산책로 밑에서 애니는 젊은 엄마를 보았다. 로레이는 밥과 함께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다. 신발은 손에 든 채로. 밥이 연신 끌어당겨도 로레인은 장난스럽게 밀어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 로레인이 손목시계를 힐끗 보더니 바다 쪽을 내다봤다. 밥이 로레인의 턱을 당겨서 짙은 키스를 퍼부었다.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니? 로레인은 딸 옆에서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내가 얼마나 시시한 짓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중요한 걸 놓쳤는지 깨닫고 입이 떡 벌어진 순간 말이야. 애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로레인이 대답했다. 내게는 바로 저 순간이었어. 저때 난 너를 생각했어. 시계가 3시 7분을 가리켰던 게 기억나. 네 생일이지. 3월 7일. 그때 애니한테 돌아가야 해 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안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랬지. 로레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밥이 로레인을 끌어안고 목덜미에 키스하는 광경이 계속 이어졌다. 밥이 로레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둘이 모래밭에 주저앉았다. 네 아빠가 우릴 버린 후 난 나쁜 선택을 많이 했어. 나를 원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매력이 없다고 느꼈지. 애딸린 여자라서 남자들의 관심을 못 받을 줄 알았어. 그래서 과하게 처신했지. 남자들을 계속 쫓아다녔어. 내 인생을 바꾸고 싶었지. 애니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 지나면 늘 엄마의 애인이 찾아오곤 했었다. 그때 애니는 방에서 슬그머니 나가 계단 꼭대기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엄마가 최근에 사귀는 남자와 나가면 베이비시터가 문을 닫는 것도. 로레인이 말했다. 그때 난 젊었지. 산뜻하게 새 출발하고 싶었어. 네 아빠랑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원했지. 안정감, 애정. 나를 두고 다른 여자들을 선택한 그 사람에게 좋은 걸 놓쳤다고 증명하고 싶은 욕심이 내 마음 깊이 있었지. 로레인이 말을 이었다. 한심한 생각이었어. 사랑은 복수가 아니야. 돌멩이처럼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랑을 만들 수도 없지. 억지 사랑은 꽃을 꺾고는 꽃이 피어야 한다고 고집 부리는 거랑 비슷해. 이제 밥은 잠시 로레인에게 손을 떼고 재킷을 벗어 모래밭에 펼치고 있었다. 애니는 젊은 엄마가 겁먹은 표정으로 팔꿈치를 감싸 쥐는 모습을 보았다. 로레인이 말했다. 그 순간 정신이 확 들더구나. 몇 년 전 네 아빠와 처음 같이 있었을 때도 똑같았거든. 해변, 재킷, 모래밭에 누웠던 것도. 모든 게 그렇게 시작됐어. 그리고 말을 이었다. 어리석은 짓을 똑같이 다시 벌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 왜 다른 결과를 얻을 거라 기대했을까? 로레인이 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미안하다, 애니. 날 사랑해줄 새 사람을 찾는데 골몰해서 이미 최고의 사람을 가진 걸 깜빡했구나. 너 말야. 애니가 속삭였다. 엄마가 이렇게 한 줄 전혀 몰랐어요. 로레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 자신도 잘 몰랐어. 그날까지는. 그러곤 다시 산책로를 가리켰다. 둘은 로레인이 얼른 일어나 신발 드는 모습을 지켜봤다. 밥이 성난 표정으로 로레인의 다리를 붙잡는데도 로레인은 밥을 뿌리치고 뛰었다. 밥은 바지에 모래가 튈 정도로 모래밭을 주먹으로 때렸다. 저 순간 널 데려오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
집에 데려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이고 싶었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고 싶었지. 로레인이 말을 이었다. 장막이 거친 기분이었어. 나한테 맞지 않은 남자들이랑 끝낼 수 있었지. 시시석대는 멍청한 통화도. 마침내 상황을 똑바로 보게 된 거야. 어떻게 됐어요? 애니가 물었다. 로레인이 먼 곳을 쳐다보았다. 상황을 똑바로 봤다고 해서 때맞춰 그랬다는 뜻은 아니야. 모녀는 다급히 루비 가든으로 향하는 젊은 로레인을 보았다. 앰뷸런스가 불을 번쩍이며 로레인 앞을 지나가고 경찰들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다. 어리둥절해서 앞뒤를 둘러보던 로레인이 구경꾼들 속으로 밀려났다. 로레인은 사람들을 뚫고 범퍼카와 찻잔 탑승구를 지나 푸드코트 안을 뒤지면서 계속 소리쳤다. 애니! 애니! 그렇게 1시간 정도 헤맸을 때 로레인은 노란 바리케이트 테이프 옆에 서 있는 경찰관을 봤다. 경찰은 직원으로 보이는 도밍게즈라는 명찰 달린 셔츠를 입은 삐쩍 마른 청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삐쩍 마른 청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로레인이 끼어들었다.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죄송해요. 다른 일로 바쁘신 줄 알아요. 하지만 제 딸 때문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걱정이 돼서요. 경찰관이 도밍게즈를 힐끗 쳐다봤다. 인상창이는요? 경찰관이 물었다. 로레인은 애니의 모습을 설명했다. 끝이 너덜너덜한 반바지, 앞에 오리가 그려진 연두색 티셔츠. 아, 세상에. 도밍게즈가 중얼댔다. 애니는 칙칙한 빨간색으로 변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로레인이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바닥인 순간이었지. 딸이 날 가장 필요로 할 때 난 시시껄렁한 남자랑 있었으니. 그러고 말을 이어갔다.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수술이 시작되었더구나. 뭘 하는 중인지 물어야 했지. 내가 네 엄마인데 남한테 물어야 하다니. 대성통곡했어. 단지 네 고통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수치스러워서 그랬단다, 애니. 설명이 이어졌다. 그 모든 규칙, 내가 부과한 모든 제한과 귀가 시간, 다 그날 때문이었어. 다시는 실수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 것들이 엄마를 미워하게 만든걸요. 애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날 더 미워했지. 난 너를 보호하지 못했어. 너를 혼자 뒀지. 그 후로 다시는 날 좋은 엄마로 생각할 수 없었단다. 로레인이 덧붙여 말했다. 너무 창피했어. 내가 나를 닥달할 때면 너를 닥달하게 됐지. 후회의 눈이 머는 법이란다, 애니. 자신을 벌주는 사이 다른 누구를 벌준다는 걸 모르지. 애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그게 여기서 저한테 가르쳐줄 교훈인가요? 아냐. 이건 내일이고 가장 아픈 비밀을 나누는 거야. 로레인이 조용히 대답했다. 애니는 엄마의 젊은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뽀얀 얼굴을 보니 아직 20대인 듯 했다. 내세에서 찾아올 일들이 밀려오는 느낌이었다. 저도 비밀이 있어요. 애니가 말했다. 애니는 20살이다. 아기를 가졌다. 진료실로 들어가려는데 그곳에서 나오던 노부인이 문을 잡아준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애니가 말한다. 괜찮아요. 노부인이 대답한다. 애니는 배를 만진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월트와는 여전히 지하실에서 살고 관계는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다.
헤어지는 것 외에 더 수월하게 지낼 방도가 별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피곤한 듯해서 학교 병원을 찾아갔다. 독감에 걸린 줄 알았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다.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갔다. 독감이 아니네요.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다. 애니는 그날 내내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한 손은 배에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지를 쥐고 앉아 있었다. 임신? 속으로 중얼댔다. 너무 심란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도서관 수위가 와서 문 닫을 시간이라고 알렸을 때야 느릿느릿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월트와 나눈 대화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월트는 신경질적으로 웃더니 한바탕 욕설을 내뱉었다. 쿵쾅대며 30분 동안 계단을 오르내렸다. 결국 월트는 아이 때문에 결혼에 동의했다. 배가 부르기 전에. 애니가 주장했다. 그래, 알았어. 월트가 대꾸했다. 다음 달 두 사람은 법원에 가서 서류에 서명했다. 2주 후 결혼을 공식화했다. 월트는 아버지에게 알렸다. 애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엄마처럼 애니는 의도치 않게 부모가 될 지경이었다. 아빠처럼 애니의 남편도 심드렁했다. 이따금 엄마가 살아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엄마에게 묻고 싶은 때가 있었다. 하지만 대개는 엄마가 이런 꼴을 보지 않아 다행스러웠다. 내가 조심하라고 경고하지 않았니? 라는 엄마의 빤한 힐난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애니는 엄마가 금지한 모든 것의 화신이 되어버렸다. 이제 시아버지네 지하실에 산부인과 의사의 전화번호 메모를 붙여둔 못난 딸이 되었다. 월트는 혼난 강아지처럼 고분고분했다. 밤에 집에 오면 말없이 몇 시간 동안 텔레비전만 봤다. 소파에 축 늘어진 모습이 마치 기다란 쿠션 같아 보였다. 애니는 반응하지 않았다. 뭐라 한들 무슨 소용일까? 남자랑 사는 것은 로맨스가 아니라 인내해야 할 일이라고 믿게 되었다. 결혼은 그 길에 있는 또 다른 환멸에 불과했다. 진료실에서 나오자 문을 잡아준 노부인이 애니에게 미소 짓는다. 몇 개월이에요? 7개월이요. 얼마 안 남았네. 애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자, 행운을 빌어요. 노부인이 말한다. 애니는 걸어가며 생각한다. 아주 오랫동안 행운을 느껴보지 못했다고. 그날 밤 애니는 저녁 식사를 건너뛴다. 안절부절 못한다. 플라스틱 책꽂이를 조립하기로 결정한다. 몸을 비틀 때 배에서 찌르륵 한 통증이 느껴진다. 그녀는 몸을 굽힌다. 애니는 신음한다. 아, 아니야. 설마. 월트! 월트가 애니를 병원으로 데려간다. 응급실 입구에 차를 세운다. 그리고 애니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들것에 눕혀 복도를 지나는 중이었다. 자정이 지난 직후 아기가 나온다. 작은 사내아이. 체중이 1.5kg에도 못 미친다. 애니는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아기를 보지 못한다. 아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인큐베이터에 있다. 미숙아로 태어나 폐가 제대로 생기지 않았다. 의사가 말한다. 아기가 호흡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파란 환자복을 입은 애니는 멍하니 인큐베이터를 바라보며 앉아있다. 이제 정말 엄마가 된 건가? 아기를 만져볼 수도 없는데. 영양분을 공급하고 약을 주입하는 튜브들과 호흡장치가 발그레한 아기의 뺨에
반창고로 고정되어 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앙증맞은 파란 모자를 씌워져 있었다. 의료 장비가 상황을 감당한다. 애니는 내몰린 기분이다. 낮이 밤이 되고 다시 낮이 될 때까지 애니는 꼼짝 않고 앉아있다. 그 사이 의사들, 간호사들, 의료진이 연신 치료실을 드나든다.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간호사가 묻는다. 아니요. 커피 좀 드실래요? 아니요. 잠시 쉬고 싶으세요? 아니요. 애니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인큐베이터에 손을 넣어 작은 아기를 꺼내고 도망치는 것이다. 문득 어머니와 짐을 싸서 종적을 감춘 일이 생각났다. 오전 10시 23분. 모니터에서 삐 소리가 나자 간호사가 들어온다. 다른 간호사가 뒤따라 들어오더니 이어서 의사가 온다. 몇 분 사이에 인큐베이터가 수술실로 옮겨진다. 애니는 대기하라는 말만 듣는다. 아기는 돌아오지 않는다.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조망만한 아기가 죽는다. 의사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힘주어 말한다. 간호사들이 속삭인다. 이렇게 힘든 일은 없지요. 애니는 계속 차분한 태도로 동정하는 사람들과 이제 비어버린 방을 멀뚱멀뚱 응시한다. 월트가 연신 중얼댄다. 아, 세상에 믿을 수가 없네. 애니는 창문과 바닥과 철제 개수대를 찬찬히 본다. 뚫어질 듯 생명 없는 사물들을 응시한다. 몇 시간 후 사회복지사가 서류판을 들고 천천히 다가와서 서류에 꼭 적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 그 서류는 사망진단서다. 아기 이름이 뭐였나요? 사회복지사가 묻는다. 애니는 눈을 깜빡인다. 미처 이름을 정해놓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질문처럼 느껴진다. 이름. 무슨 이유인지 엄마 이름 로레인만 생각나고 입에서 비슷한 이름이 나온다. 로렌스. 애니가 중얼댄다. 로렌스. 사회복지사가 따라 말한다. 로렌스. 애니는 속으로 중얼댄다. 그 말이 갑작스런 물줄기처럼 자신을 때린다.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자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던 아기는 가버리고 없다. 로렌스? 애니가 아기를 내놓으라는 듯이 속삭인다. 흐느낌이 터져 나오고 며칠간 말문을 닫는다. 애니가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그 병원에서 흐느꼈던 것처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눈물이 땅에 떨어져 웅덩이가 생기더니 물이 흘러넘쳐 졸졸 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옥색 강물의 밑바닥이 투명했다. 강둑의 나무들이 나타나더니 색색의 잎사귀가 우산처럼 펼쳐졌다. 그 이야기를 내게 하려고 오래 기다려왔구나. 로레인이 말했다. 아주 오랫동안이요. 애니가 속삭였다. 알아, 나도 그걸 느꼈거든. 여기서요? 여기서도. 데니스 삼촌 외에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어요. 심지어 파울로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로레인은 나무를 바라보았다. 비밀. 비밀을 지키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비밀이 우리를 통제하는 거지. 아기는 숨을 못 쉬었어요. 열기구 사고 후 파울로가 숨을 못 쉰다는 말을 듣자 다시 그 일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예전에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내 패를 가져가요. 내가 그를 위해 숨 쉴 수 있게 해줘요. 그의 목숨만 구해주세요. 애니는 애원하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파올로는 살았나요? 그 말만 해주세요. 제발요. 엄마라면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로레이는 딸의 뺨을 어루만졌다. 내가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다. 두 사람은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로레인이 강물에 손을 담갔다. 왜 네 이름을 애니라고 지었는지 말했었니? 애니가 고개를 저었다. 어떤 여자가 나야가라 폭포를 나무통을 타고 넘었어. 63세였지. 과부였고. 유명세를 얻어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그랬던 거지. 할머니는 노인네가 용감하기도 하지라고 하셨어. 난 네가 그러길 바랬지. 용감하길. 애니가 얼굴을 찌푸렸다. 저는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네요. 로레인이 눈썹을 치떴다. 아니, 그렇지 않아. 엄마, 이러지 마세요. 용기의 반대가 저인걸요? 저는 도망쳤어요. 지하실에 살았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결혼을 했고 너무 빨리 아기를 가졌는데 그나마 지키지도 못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쓸모없는 인간이었어요. 엄마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러고 나서 사실 애니는 기반을 닦았다. 월트가 임신 때문에 결혼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혼인 무효가 되었다. 월트는 자신의 운동복 바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애니는 데니스 삼촌 집으로 이사했다. 처음 몇 달은 집에 틀어박혀 한낮에도 침대에 누워 지냈다. 아기를 애도했다. 엄마를 애도했다. 미래를 꿈꾸지 않은 걸 슬퍼했다. 무슨 일이 애니를 방에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하나같이 시시하고 하찮은 일밖에 없었다. 가슴이 쪼개져 열렸다. 하지만 쪼개져 열려도 열리긴 열린 것. 겨울이 지나 봄이 되고 다시 여름으로 접어들었다. 애니는 더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다. 침실 창문으로 삼촌이 병원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았다. 처음 삼촌이 애리조나에 왔을 때가 기억났다. 애니는 중학생이었다. 데니스 삼촌에게 고향인 동부를 떠난 이유를 물었더니 삼촌이 이렇게 대답했다. 네 엄마가 내 가족이니까. 그때 애니는 농담이죠? 그렇죠? 엄마 때문에 이곳에 이사를 와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삼촌이 이사를 와서 다행스러웠다.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누구에게 의지했을까? 밤에 삼촌이 환자와 통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데니스 삼촌은 환자의 질문에 차분히 대답해 주었고 통화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말했다. 통화가 끝날 때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제가 할 일인걸요. 애니는 삼촌의 말이 자랑스러웠다. 삼촌은 선하고 점잖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존경심도 점점 커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마음에 씨앗이 뿌리를 내렸다. 이게 내가 할 일인걸? 어느 날 저녁 애니가 부엌에 내려갔을 때 데니스는 소형 텔레비전에서 풋볼 경기를 보고 있었다. 무슨 일? 그가 텔레비전을 끄면서 말했다. 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애니가 물었다. 그럼 간호사 되는 거 어려워요? 로레이는 사우의 파란 강물을 손으로 떠 담고는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물을 지켜보았다.
이건 엄마의 천국인가요? 애니가 물었다. 아름답지 않니? 난 평생 갈등하며 살아서 평온해지길 원했지. 지상에서는 몰랐던 고요한 맛을 여기서 즐기고 있단다. 내내 저를 기다렸군요. 모녀지간의 시간이 뭐라고. 길어도 길지 않고 충분해도 충분하지 않지. 엄마? 응? 우린 많이 다퉜어요. 알아. 로레인이 애니의 왼손을 잡더니 물속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물었다. 이것만 기억나니? 애니는 손가락처럼 마음도 둥둥 떠 있는 것 같았다. 수면에서 어린 시절의 사랑 넘치는 장면들이 보였다. 수많은 기억들. 엄마가 자기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고 새 장난감을 풀어주고 생크림을 팬케이크에 척척 바르고 애니를 첫 자전거에 앉히고 찢어진 원피스를 꿰매고 립스틱을 함께 바르고 버튼을 돌려 애니가 좋아하는 라디오 채널에 맞춰주고 꼭 지하 창고가 열려서 좋아하는 그림들을 한 번에 보는 것 같았다. 왜 전에는 이런 감정을 못 느꼈을까요? 애니가 속삭였다. 우린 치유하기보다 상처를 안고 있으니까. 다친 날은 정확히 기억해도 상처가 아문 날은 누가 기억하겠니? 로레인이 이어 말했다. 네가 그 병원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너와 나는 서로를 대하는 게 달라졌지. 넌 셀쭉했어. 화를 냈지. 사사건건 내게 시비를 걸었어. 넌 내가 정한 규칙들을 싫어했지. 하지만 네가 화를 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 그렇지? 로레인이 손을 뻗어 애니의 손가락을 그어쥐었다. 마지막 비밀을 깰 수 있겠니? 루비 가든 이후 적대감을 가진 진짜 이유를 말해줄 수 있을까? 애니는 목이 막혔다. 속삭이는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날 구해줄 엄마가 거기 없었으니까요. 로레인이 눈을 감았다. 맞는 말이야. 그런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엄마, 응? 제 말을 꼭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 난 필요 없지. 하지만 넌 필요하지. 로레인이 상냥하게 말했다. 애니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오랫동안 꽁꽁 싸맨 비밀들을 터트리니 후련했다. 루비 가든 사건 전후로 엄마가 자신을 위해 희생했다는 걸 알게 됐다. 로레인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가정을 포기했다. 친구들을 포기하고 살아온 내력과 욕망도 접어둔 채 애니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애니는 엄마의 초라한 장례식을 떠올리면서 엄마가 딸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생각했다. 네, 그래요. 용서해요, 엄마. 당연히 용서해요. 저는 몰랐어요. 사랑해요. 로레인이 두 손을 모았다. 흔쾌히? 흔쾌히. 로레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로레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게 내가 여기서 가르쳐 주려던 거야. 그 말과 함께 로레인은 땅에서 떠올라 잠시 애니 위에서 맴돌았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딸의 뺨을 쓰다듬었다. 마침내 다시 한번 그녀의 얼굴이 하늘에 가득 찼다. 이제 가야 할 때구나, 아가. 안 돼요, 엄마.
화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린 화해한 걸요. 다른 사람이 있단다. 애니가 대답할 새도 없이 강물이 밀려들더니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폭우가 쏟아졌고 애니는 옆으로 떠밀려 느닷없이 어딘가에 엉덩이를 부딪혔다. 커다란 나무통이었다. 애니는 통 속으로 쏙 들어갔다. 갈색 얼룩으로 가득한 통 안에는 완충용 쿠션들이 있었다. 자신과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모험을 하면서 썼을 법한 옛날 쿠션이었다. 얼른 자리를 잡고 앉으니 몸 아래서 강물이 출렁거렸다. 통이 휙 앞으로 쏠렸다. 폭풍우와 강물이 바다에 부딪히는 소리가 시시각각 커지면서 섬뜩한 천둥 소리로 변했다. 천국에서는 아직 느껴보지 못했던 기분이 밀려왔다. 순전한 두려움. 통이 거대한 폭포 위를 날다가 너무도 깊이 극렬한 소음에 빠져버렸다. 마치 신이 울부짖는 것 같았다.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꼬꾸라졌다. 무력했고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었다. 벽에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흰 물줄기 사이로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로레인이 내려다보면서 한마디 속삭였다. 용기.